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뭐 그 사이 여전하십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제가 예측했던, 생각했던 뭐 수치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방향은 뭐 제가 생각한 거 거의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주가가 2월 달에 많이 떨어졌는데 3, 4월 달은 좀 아니죠. 1월 달에 많이 떨어졌는데 네, 1월 달에 많이 떨어졌죠. 예, 2, 3월에는 좀 반등할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4월이 남았는데 제가 4월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네. 4월이 다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예, 최근에 77세 되신 어르신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네가 주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전부 현금화 해놨다. 아, 잘하셨네요. 질문이 두 가지예요. 4월에 네가 2,500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예, 그리고 S&P 500이 뭐 한 3,800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걸 대답하라는 겁니다. 야,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럴 때는 메일을 안 읽음으로 그래서 어르신이 네. 또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다. 네. 네, 교수님한테 엄청 의지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렇게 메일을 보내시지 않았나. 어려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작년에 이제 맞추셨으니까 작년에 그것 때문에 잘 파셨고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싶으셔서 그런 메일을 보내신 것 같아요. 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교수님이 나오는 거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더 떨어지나? 언제쯤 저점이 나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수님 나오는 영상을 좀 많이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아직도 뭐 저점을 아직 통과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뭐 앞으로 이제 4월 한 달 남았는데 네. 뭐 4월이 올해 그 연간으로 볼 때 그 최저점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이거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지난번 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대로 이제 2월 데이터가 나와서 업데이트했는데요. 이거로 해보면은 그 4월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가장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달에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적정 주가 추정하면은 2,730 정도 나와요. 근데 오늘 2,735니까 네. 지금 현재 수준이거든요. 적정 주가네요. 그런데 지금이. 올말에는 저는 이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 5월부터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는 저는 주시장 좋다. 그래서 제가 계속 4월은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셔도 제가 드린 말씀은 작년 그 일평균 수출하고 그 주가가 코스피가 얼마나 일평균 수출을 가대평가하는 이 그림이거든요. 작년에 한 40% 정도 가대평가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수출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수출도 증가하지만 주가가 너무 빨리 갔다는 거죠.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런데 일평균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주가가 20%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2월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가소평가 영역으로 들어서 버렸어요. 제가 이걸 보고 지금은 주식 파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가소평가 됐다고 금방 그 가대평가 국면으로 접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하는데 전체적으로 주가는 이 가소평가 영역에 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올해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면은 한 3분기 말쯤에 2,9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2,9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유 자금 있으면 4월 무렵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일평균 수출을 혹시 3, 4월을 다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올 12월까지 전망치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을 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나요? 반도체인가요?
보통 이제 전망을 하실 때, 아니 그러면 추이를 품목별로는 보고- 전망하지는 않고요. 네, 전체 네. 수출을 전망하니까 그럼 물론 그 품목별로 음. 보면은 지금 제일 수출 잘 되는 게 반도체죠. 네네네. 예, 반도체가 우리 수출 중에서 지금 비중이 계속 19%, 20%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석유화학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 예, 뭐 자동차는 뭐 7% 안팎 계속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 모델 안에 혹시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 있길래 증가를 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영업 기밀인데.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중국집에 이거 비법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예, 이거는 제가 네. 뭐 이거는 되면 이거 말해서 안 그러면은 그 매크로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예, 제가 매크로 변수 가지고 거시경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요. 이거는 교수님 밑에 대학원생으로 한 4년 정도 일을 해야 이제 좀 알려주는. 네, 집에 들어가서 밑바닥 걸레질도 좀 걸레질 하고 좀 하고 물 좀 길어오고 그래야 알려주는. 예, 그런 제가 기법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석사 박사 과정에 계량 경제를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다양한 계량 모델을 가지고 예, 전망을 해봅니다. 교수님 이거는 저는 알려주셔도 이해 잘 못하니까 저한테는 말해주셔도 돼요. 네, 나중에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아,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수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거하고 제가 이게 수출입 통계가 매월 1일 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자마자 제 모델을 새로 나온 수치 가지고 예, 다시 전망을 다시 하죠. 네. 예, 그런데 제가 해보면 이 수치는 오차가 있는데요. 방향은 거의 틀리진 않거든요. 방향성은 예, 방향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방향만 좀 보시라. 방향 예상을 이렇게 따로 써놓은 겁니다. 예, 이거를 보면은 올해 그 4월이 가장 나쁜 시점이고요. 네. 5월, 6월 3분기까지 좋아지다가 4분기에는 또 안 좋아져요. 금액이. 예. 그래서 4분기에는 좀 주가가 다시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교수님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수출 방향성은 뭐 위로 올라갈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뭐 4월이 좀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엔 좀 좋아질 것이다. 3분기부터 예, 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예. 근데 우리- 제가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게 작년에 3,300까지 갔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큰 대세 상승은 아니다. 2,900 박스권이다. 정도. 네, 2,900 정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박스권 2,500에서 2,900 정도 올해 그 주가 지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박스권 하단이 2,900이 500이고 상단이 2,900 정도 되는데 예,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분기 2,900 가는 까지 한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저게 어떤 뭐 YOY 지표가 아니라 코스피는 그냥 포인트인 거고 일평균 수출은 그야말로 금액인 거죠. 예, 둘 다 금액이에요. 아, 네. 예, 정말 증가율 아까 저 예. 우리 이사님은 아까 그림 보여준 거 보니까 뭐 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네. 그랬던데요. 그것도 코스피 증가율하고 전년 네, 동기 네. 대비 거 그것도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예, 사실은 말 제가- 나온 김에 그거 한번 하죠. 우리 네. 김 이사님이 예, 이사님 아까 네. 그래가지고 오셨던데. 교수님이랑 방송한다라고 해서 이사님도 이게 네, 자료를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또 직접 예, 준비를 하셨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 좀 어떻게 해서 준비하게 되셨죠? 왜냐하면 사실 네. 이제 제가 업계에 이제 처음 들어와서 네. 매크로 탑다운 전망을 할 때 가장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사실 교수님 아, 현역에 그렇죠. 계실 때 그 네. 자료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바탕으로 이제 모델을 교수님처럼 저희가 짤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도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월별 수출 데이터예요. 1990년도 초부터 해서 네. 월별 수출을 YOY로 그러니까 연간 전년 대비 1월 뭐 이렇게 해서 쭉 그려보면 코스피가 전년 대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델하고는 정말 너무나 조악한 그런 데이터예요. 근데 방향성은 저희도 맞을 거라고 보고 이걸 보고 있거든요. 수출 데이터를 네. 그런 관점에서. 근데 한 장만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계속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작년 4월부터 한 8월까지 보면 수출이 사실 월별로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거의 40%씩 증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2월, 3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3월이 지금 10%밖에 20일까지 증가를 안 해서 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4월부터 8월까지 웬만하면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증가율은 많이 네. 낮아지죠. 네. 예, 그런데 제가 한 거는 네. 금액. 금액입니다. 네. 예, 그리고 2월 그 3월 수출
뭐 20일까지 10%밖에 안 나왔는데요. 네네. 3월에는 그 일하는 날짜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서.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뭐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는 계절 조정을 해요. 예,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 통계는 계절 조정 안 해서 온 데이터 그대로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 데이터는 전월비 뭐 몇 퍼센트 증가했다. 계절 조정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김 이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하고 네. 같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마 주가 약간 선행할 거예요. 네. 통계 분석해 보면. 역시 네, 그런데 이제 김 이사님께서 여기까지는 하셨는데 그 수출 한번 전망 모델 가지고 한번 전망해 보시면은 그건 제가 못하는 일. 교수님한테 몇 년을 배워야 좀 대학원생으로 네, 따라올 지금 수 들어가시면 있을까. 알려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어쨌든 네. 코스피가 그래서 4월부터 해서 되게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이 데이터만 보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 모델을 정교하게 짜신 거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신 거라서 저희도 그거를 짤 수는 없겠지만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 예. 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찌됐든 간에 수출이랑 코스피랑 동행하는 건 맞는 거고 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이사님은 YOY로 봤을 때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거고 교수님은 이거 금액으로 해서는 금액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예. 뭐 2,900까지 뭐 그래서 그렇게 금액하고 제가 지수 자체하고 비교한 거니까요. 예. YO의 네. 증감이랑 금액과의 차이. 아까 네. 뭐 보신 두 차트는 그런 거였고. 그러면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 더 주가를 예측할 때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그렇죠. 지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지니까 물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 자체에 코스피가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코스피를 예측하는 것보다 선행지수를 예측하는 게 예측 오차가 훨씬 적거든요. 예, 그래서 선행지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선행지수가 떨어지다가 이 반등하는 국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선행지수 예측 모델 했을 때 아마 4월을 저점에 가지고 5월부터 3분기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하락 과정인데 하락 과정에서 반등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걱정하는 게 일단은 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긴축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최근에 FOMC 이후에 연준이 조금 뭐가 변한 것 같아요. 이번에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셨죠, 교수님? 예,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가장 좀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그 현재 경기 판단한 누구도 어렵다.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9월 이전에는 야 인플레 일시적이야. 그렇죠. 대체로 그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뢰를 좀 많이 잃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심각하게 발생하니까 뒤늦게서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서 또 인플레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예상해 보면 인플레가 빠르면 3월이 고점입니다. 전년 오. 동월 대기. 2월 달에 7.9% 올랐죠. 네. 뭐 3월이 아마 8%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증가율로 보면은 연말까지 꾸준히 증가율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미국이가 실질금리거든요. 이 실질금리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난 2월까지는 2%가 좀 안 됐고 물가가 7.9% 올랐으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6%거든요. 네. 역사상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라는 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축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축소되려면 우선 금리가 명목금리가 시장금리가 올라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뭐 최근에 2.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2.38입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얼마까지 올라야 되느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하고 평균적으로는 같아요. 네. 근데 미국 명목 정상률이
예,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올해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가 적정 수준이라는 거죠. 10년 국제 수익률. 네. 근데 매우 4%까지는 충격적인 말씀을 방금 그냥 웃으면서 하셨는데. 4%까지는 안 갈 겁니다. 네. 네네네. 예, 저는 많이 가봐야 뭐 2.5에서 3% 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립금리가요? 예. 아, 10년물이? 10년물이? 예, 10년물이요. 지금 2.4%까지 갔으니까 2.5에서 뭐 3% 사이일 것이다. 적정 수준은 4%인데 예, 그러면 이 실질 금리가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려면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잡을 수 없죠. 불가능한 얘기인데 뭐 그렇게 쉽다면은 네. 침체보다는 당분간은 하강 이렇게 예, 지금은 경기 하강 국면이죠. 예, 그런데 요새 그 미국 경제 보면서 이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 가지고 미래의 경기를 보는데요. 과거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는 반드시 예,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이게 좀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뭐 나오면서 이게 복사해 가지고 그림인데요. 이걸 매일매일 그려주거든요. 네. 예, 그런데 굉장히 이게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 그 1.5%까지 갔다가 0.2% 안팎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마이너스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예, 그런데 저는 올 상반기 말, 그 다음에 3분기 초반에 이게 마이너스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5, 6월 달에 미국이 뭐 0.5%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든 0.5%든 0.25%포인트든 올릴 겁니다. 네. 올리면 단기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장기 금리는 정체되거나 혹은 하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뭐 상반기 말이나 3분기 초반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내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 10년 국제 수익률이 네, 많이 올랐자 2.5, 뭐 3% 정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오르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를 예고해 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 흐름을 끊는 질문일 수도 예. 있는데 경기 침체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 수출이 어떻게 보면 미국 소비와 경기 상황과 맞닿아 있잖아요. 예. 근데 일평균 수출 자체가 그러면은 좀 저희도 좀 다운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 증가율은 많이 다운되죠. 아, 근데 절대 금액은 예. 미국의 근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예. 물론 미국 GDP가 세계 GDP 25% 차지하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네. 전 세계가 어렵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 수출 보면은 예, 미국 비중이 한 15%예요. 네. 예, 중국 비중 25%고. 예, 그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제일 빠르게 비중이 늘어나는 데가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이게 2000년에 수출 비중이 한 11%인데요. 올 2월 1, 2월 통계 보니까 18.8%로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아니 근데 그게 어찌 됐든 간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저희가 중간재를 수출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으로 가는 건데 예. 그러면 그들의 수출도 좀 떨어질 수. 그래서 네. 수출 증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출 증가율은 뭐 저 떨어지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예요. 음. 근데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라도 이 수준은 플러스라는 거죠. 수준은. 이 마이너스로 돼야지 수준이 감소하는데 제가 아까 일평균 수출 금액 수준으로 말하니까요. 예, 코스피 수준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절대 아마 레벨은- 전년 동률 증가율로 보면은 네. 올별로는 마이너스도 나올 수가 있죠. 아, 예. 네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수준이니까. 예. 아, 그래서 제가 우리 주가를 대세 상승, 뭐 장기 상승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네네. 박스권이다. 예, 그런데 주가가 제가 보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그다음에 명목 GDP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적정 수준 가는 과정에서 한 2,900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가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이죠. 경기가 망가져도 나는 인플레 잡을 것이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거는 이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했었죠. 네. 예, 그때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4%였거든요. 80년대 초반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감히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는 80년, 82년 마이너스 성장했죠. 근데 지금은 물가가 그 정도는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가만 놔둬도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이축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때보다 상황은 물가 상황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네. 주식을 적극적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세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네. 저는 뭐 내년 상반기는 더 어려운 시기 한번 오리라고 보고 내년 있습니다. 상반기. 예. 내년 상반기는 미국 경제 침체 빠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가 할 수가 있죠. 네. 올해는 아니고 절대 내년에. 금액에서 절대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 다운 지수로 보면 약간 조금 레벨이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그때 포인트는 사실은 오히려 좀 희망적으로 저희는 생각하는 게 부양이 나올 테니까 물가는 잡혀 있을 테고. 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때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네요. 뭐 그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시기인데요. 네. 그래도 좀 기대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 수단이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08년, 2020년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가지고 사실 경제가 V자형 회복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 안팎이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부가 돈을 쓸 여지가 없고요. 네. 특히 통화정책은 더 효과가 없죠. 음. 지금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2%까지 올린다고 그래도 뭐 내릴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음. 소비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경기 회복은 V자형이 아니라 U자형 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될 수가 있죠. 나이키형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되게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인플레도 잡고 파월 의장 말처럼 지금 소비가 탄탄하고 고용이 지금 실업률이 3.5%니까 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잡아주면 참 좋겠거든요. 네, 실업률 3.8% 굉장히 낮죠. 네. 근데 미국 고용률이 6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못 찾았을 때 실업자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 뭐 선배가 CES 뭐 여러 명이 큰 단체에서 같이 갔었대요. 네네. 가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한국 음식점에 갔는데 점심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서빙하는 분이 없어서. 서빙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저도 궁금해서 고용률이 낮고 일을 안 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 가게한테 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네. 뭐 작년 3월 달에도 뭐 부자들 말고 전부 $1,400씩 주고 몇 번 줬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약 96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냥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자.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면은 미국 지금 일자리 부족하거든요. 네. 다시 일하러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견딜 수 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주가도 좀 빠지고 자산 가격 내려가면 일하러 좀 더 많이 나오고. 네, 자산 가격이 특별히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 그 주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저는 거품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예요. 이 54% 의미가 뭐냐면은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분기별로는 48%가 고점이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47%가 고점이었습니다. 지금 54%예요. 그만큼 주가가 올랐던지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 비중이 그렇게 높은 만큼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일하러 나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컨퍼런스 보드는 그래도 안만하게 떨어지고 있지만은 미시간 대학 소비 심리 지수 보면은 이게 2020년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낮아요.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거든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되구나.
결국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5월 달에 50bp 인상 예.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뭐 지난주까지 40%였다가 지금 뭐 60%대로 올라갔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빅스텝을 하면 디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잡힐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아마 빅스텝 한번 해야 되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예, 계속 높아지니까. 그럼 이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는 6회인데 예. 빅스텝을 하면 시장 이제 뭐 2년물 금리 올라간 것보다 지금 조금 더 연준이 매파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상반기에는 매파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후반 4분기로 갈수록 이게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이 구체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분기 후반 가서는 금리 못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네. 항상 선제적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네. 생산이나 소비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미국은 그 시차가 좀 더 적지만은 선제적이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미국 금리 인상이 굉장히 늦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올려놨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내릴 여지, 통화정책 여지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상반기에 좀 올리더라도 나중에 경기 침체가면은 별로 내릴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잘못 그때는 별거 아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겁먹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일시적이라고 뭐 자동차나 뭐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랐었고 예. 전쟁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랐었고 공급 병목이라는 것도 사실 경험한 적이 별로 없지 않나요? 이 경제에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막 이렇게 뭐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기판을 못 만들어서 가격이 올라 그런 적이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과거에는 뭐 그런 공급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지 네네.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가장 싸게 원자재 중간재를 조달하는 데서 생산해가 자유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코로나로 거치면서 또 미중 패권 전쟁까지 겹치면서 예, 그게 많이 축됐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도메스틱 밸류 체인 그다음에 리저널 밸류 체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 통계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미 연준의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용이 지금 많이 증가했지만은요, 지금도 코로나 직전보다도 예, 지난달 통계 보니까 210만 개 일자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참 탄력적인데요. 2020년과 3, 4월 달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 일자리 비농업 부문에서 2,200만 개가 줄어들거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탄력적이죠. 예, 그리고 그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직전보다 210만 배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그 고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저는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늦어졌지 않나, 시기를 놓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교수님 얘기를 이제 하나둘 계속 듣다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겨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뭐 제가 아는 네. 거 뭐. 이제 아까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수출도 예측을 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그 코스피 지수 예측 모델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그러면 수출만 들어가 있고 수입은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예. 예측하고요. 예. 이제 일평균 수출을 예측가 나와서 거기에 예. 맞게 이제 코스피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에 대한 어떤 수입, 예, 그런 건 안 수- 들어가요. 그런 건 아예 예.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을 먼저 예측하고 예.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니까 이제 거기에 예. 맞춰가지고 예. 일평균 수출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음. 코스피는 얼마나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이번 달에 아마 27억 달러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네. 수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해보니까 코스피가 적정 수준 2,730 정도가 나오더라.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수출에 대해서는 아직 경각심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도 너무 좋고 지금 IT도 되게 단단하고 하는데 수입 물가가 이제 유가랑 연동되는데 예. 그것들이 마진을 깨고 내려가니까 비용 부담이 너무 세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어닝이 이제 1, 2분기, 3, 4분기로 갈수록 탑라인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부담이 생기니까 마진이 깨지면 예. 어닝이 못 버틸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어떻게 그 보는 어닝 건가요? 전망치가 많이 예.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멀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저도 뭐 경제 전망을 합니다만 이렇게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좋게 나와요. 뒤따라서 높게 전망하죠. 근데 경제 성장이 꺾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낮게 나오거든요. 뒤따라 낮게 전망하죠. 네. 지금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FOMC 작년 12월 달 올해 미국 경제 4.0% 성장 그렇게 전망했는데 2.8%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IMF는 더 많이 낮췄어요. 5.2에서 4.0으로 낮추고 다음 달에 또 전망을 발표하는데 3% 안팎으로 또 낮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부 낮추고 있거든요. 아마 기업 수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 기업을 방문해 보는데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그 BSI 기업 실사지수 발표하면서 기업들 경영 애로사항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데 첫 순위가 1번이 뭔지 아세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품 수준은 일정한 가격에 미리서 받아놨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영업이익 이렇게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훨씬 더 1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될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 것이다. 이게 아마 4월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4월에 이런 충격이 한번 있을 것이다. 4월에 어닝 시즌에 쇼크들이 나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가 진바닥이 만들어질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정말 이해가 가네요.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수출이 4월달에 좀 줄어들고 이익 추정치가 큰 폭으로 미스를 어닝 쇼크가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좀 안 좋아지지만 수출 물량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3분기부터 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한 경제신문 보니까 작년 4분기 한 54% 정도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 기업 실적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1분기 실적은 뭐 4분기 54%였다면 그 7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이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더 낮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이 한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가장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까 리저널하고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물가에 예. 그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밸류 체인 자체가 뭐 글로벌로 사실 이어져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 미국과 그렇지 않은 쪽이 지역이 나눠지고 있고 밸류 체인을 새로 구축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아까 이제 8%에서 계속 내려가긴 하겠지만 이 바닥 레벨 자체가 예전보다는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가서 한동안 유지될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 2000년대 돌아가지고는 뭐 소비자 물가가 2% 안팎, 뭐 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절대적으로 수요가 좀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물건값이 싸졌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하면서 전 세계 물건을 정말 싸게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예요. 그만큼 중국이 미국에 싸게 생산해서 공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근데 문제는 중국 임금이 2001년에 WTO 가입할 때 미국 임금의 평균 30분의 1이었대요. 그럼 3분의 1 수준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처럼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없으니까 과거처럼 저물가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새로 구축하는데 사실 뭐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새로 다 세팅을 하려면 중국을 배제를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배제하고 하려면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네. 예, 근데 미국이 바이오 아메리칸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의 작년 무역 수지 적자가 8,350억 달러였어요. 최근 3년 평균보다
45%나 증가한 거거든요. 네. 아직도 자기들이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제조업, 바이 아메리칸 그 제조업 구축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서 미국 그 제조 고용 인구가요. 2001년에 중국이 이거 세계 무역기구 가입할 때 1,000만 명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미국 제조 고용 수가 지금 500만 명으로 딱 절반이거든요. 그게 자칫 1,000만 명까지 가려면은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 아까 또 해주신 말씀 중에 이제 일자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되게 2,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가 지금은 이제 200만 개 좀 덜 올라왔다. 예. 2천만 개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 일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 시장이 유연화돼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걸 해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있으면은 출범할 거고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께서 한국은행 총재 예. 그 이창용 그 분께서 가지신 생각들 하고 좀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좀 궁금해요. 이런 연결고리가. 예. 뭐 그분이 오늘 언론에 보니까 조금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분은 그 시장을 좀 강조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학회에서 제가 한번 제 글을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느닷없이. 예, 제가 97년에 외환위기 때 네. IMF 처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혹독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그때 IMF 처방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한 경제신문에다 칼럼을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업인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국경제학회에서 그분이 어떤 논문을 발표하는데 자기 논문 주제만 발표하면 되는데 발표하다가 느닷없이 제 신문에 쓴 칼럼을 보여주면서 이 칼럼은 잘못됐다. 네, 그러면서 야,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시장을 굉장히 강조하구나. 그래서 다음 정부도 사실 시장을 굉장히 강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성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분이 칼럼 같은 거 쓰는 거 보니까 한국의 가계부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그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났다. 네, 그리고 집값,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걸 해소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대출을 계속 규제했지 않습니까? 가계대출을. 그런데 그분도 가계부채를 제가 중앙일보에 얼마 전 쓴 칼럼을 한번 보니까요. 가계부채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 정부가 어제 이제 기사상으로 DSR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면 좀 코드가 안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또 뭐 세계에서 IMF에서 전 세계만 보다가 한국 좀 보면은 네. 또 뭐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제가 그분을 아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딱 그때가 한국경제학회에서 느닷없이 제 신문 칼럼을 비난하는 거 뭐 근데 그것만 그게 벌써 보고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20년 전이니까 사람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2번 변하셨으니까 워낙 큰 사건에 대한 네. 이제 역사적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단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예, 그때하고 예. 많이 달라졌겠죠. 뭐 저도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고요. 예. 그런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논문 발표하는데 느닷없이 이거 칼럼 잘못됐다 이렇게 아니 지적하는데. 교수님도 하나 논문 발표하시죠.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워낙 그 한국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아 그때는 전혀 아니요. 크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때는 제가 네. 증권회사 들어가기 88년에 입사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대신 가장 대신 직권 계실 때 예, 그때 사실 제가 칼럼 써도 신문에 실어주지도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제가 고민해다 밤잠을 못 자고 그냥 한 신문사에다가 부탁도 안 받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이 매일경제였었는데요. 아, 그게 실어주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기업인들은 정말 예, 그때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고 은행 14개가 없어지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많은 근로자들 해고당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인들은 저한테 그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격려 전화를 많이 해주시는데 또 학자들은 IMF 처방이 옳다.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역사가 평가를 해줄 텐데요. 뭐 지금도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르는 그 쪽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는 그때 구조조정이 참 약이 되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저는 이제 구조조정을 겪지는 못하는 세대였지만 근데 교수님 말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 구조조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심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회초리를 들으면 되는데 야구 빠따를 들어가지고 예, 뭐 근데 그런 뭐 편이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까지 구조조정이 안 들어가도 되는 기업들이 사실 지금 다시 와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예. 것만 보더라도 과했다라는 인식에 뭐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할 만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IMF 지원이 없었으면은 네. 극과 부도까지 갔었으니까 어떨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죠. IMF 처방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도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방이 너무 가했다. 좀 과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사실 20년 전 2년이지만 만약 이창용 그 어떻게 보면 차기 총재님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4월부터 사실 바로 올릴까요? 뭐 5월달에 빅스텝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우리도 지금 1.25%인데요. 네. 올려봐야 한 차례 정도. 1.5%. 올해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4월 아니면 5월 달에 예. 한 번쯤 올리고 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비둘기적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경기도 그만큼 둔화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 보면요. 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관심이 참 높은데 네. 이게 우리가 3% 정도 되나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여기 네. 그림에 빠져버렸네요. 네. 그냥 말로 해주시면 돼요. 1.9%예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 네. 잠재 예, 성장률이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할 때는 뭐 3% 전후반? 그건 옛날 일이고요. 네. 예, 그리고 큰일 났군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최근에 그 작년 7월에 추정했는데, 예, 2010년에 1%대, 2040년 가면은 0.8%. 잠재 성장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뭐 경제 성장률 보면은 계단식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하락했어요. 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2.3%입니다. 저는 앞으로 잠재 성장률 1.9%가 한 2% 정도, 앞으로 5년 평균 2% 정도 성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걸 올리려면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든지 아니면 기업 자본 스탁이 많이 늘어나든지 노동은 이미 주어져가지고 계속 감소하니까요. 네. 제가 내일 아침 한 신문에다 칼럼을 썼어요. 네. 잠재 성장을 올리지 않는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게 뭡니까? 행복한 경제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매번 모든 정치인들이 그래서 성장을 통해 가지고 분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잠재 성장이 선거 경영학으로 잠재 성장을 4% 내세웠습니다. 4% 되면 정말 좋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오릅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올해부터 2%야 1.9%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시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돼요. 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코스피가 연평균 성장률이 4.2%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31% 코스피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2020년만 보다 보니까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2020년에 31% 올랐다는 거 그 이전 10년은 어떻습니까? 평균이 4.2%니까 박스권인 거죠, 거의. 거의 박스권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 말이 조금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차례 저희가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이 또 심화되면 어떡하나. 환도 지금 이런데. 사실 금리는요?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을 때는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그 돈은 이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겁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채권 시장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금리 역전되기 전인데 한번 네. 이거 표 한번 보시면요. 네. 예, 작년에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24조 9천억 정도가 돈이 빠져나갔어요. 네. 근데 채권 시장 64조 원 정도 들어왔고요. 엄청 들어왔죠. 네. 예, 그 다음에 올 2월까지도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한 4조 3천억 정도 빠져나갔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7조 6천억이나 들어왔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돈이 들어온 돈이 많습니다. 인플로우네요. 네. 그러면 채권 시장으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느냐? 환율을 결정하는 게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예요. 아, 10년 국제 수익률 2.8이죠. 우리 소비자 물가 3.7이니까 야. 마이너스 1%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국제 수익률 2%, 물가가 7.9%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나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N만큼 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미국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에 돈 안 빠져나가려고 보고 있어요. 그럼 큰 위기는 없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은 들어보니까 이제 4월의 바닥 한번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기업이나 섹터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주식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좀 받아들였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상황이 녹록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내년을 바라본다면 예.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은 저희 투자자들이 예를 들면 뭐 업종이라든가 혹은 뭐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섹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 뭐 섹터 이야기하고 기업 분석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있었는데 네. 뭐 나오니까 예. 네, 솔직히- 경제만 보시고. 예, 잘 모릅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하반기 들어가서는 5월에서 9월 주가가 오를 때는 저는 외국인이 사서 주가가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1,200원 지금 환율이 좀 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상수지나 달러 가치, 중국 이하나 가치, 그다음에 실질금리 이런 걸 고려하면은 1,200원 넘는 환율은 지나치게 원화 가치가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예,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사태만 조금만 진정될 수 조짐만 보인다면 환율이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원화 강세. 네네. 예. 예, 그래서 이 원화 강세 제가 이건 원달러 환율은 역축으로 그려놨는데요. 네. 이렇게 떨어질수록 원화가 약세, 올라갈수록 강세인데요. 네. 이게 외국인 누적 순매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하면은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살 때 뭐 한국의 경제 성장, 기업 수도 보지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인과관계를 보면은 환율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한국 경제력에 비해서 1,220원, 40원 환율은 너무 높다.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원화 가치가 워낙 강세될 것이다. 그럼 외국인이 주식을 살 거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뭐를 사겠느냐는 것이죠. 중상위주. 예. 예. 업종 대표주들이죠. 예. 사실 저거만 봐도 20조가 금세 들어오는 거는 1,200원에서 1,100원 갈 때 금세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저 그림을 보면 사실 2021년부터 환율은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원하는 강세로 가기도 했었고 약세로 가기도 했는데 외국인은 그냥 주구장창 팔았단 말이에요. 2020년에는 이제 이렇게 네. 많이 판 거는요. 네. 이때는 저는 우리 코스피가 2020년에 31% 올랐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다. 세계 평균 주가보다도 우리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죠. MSCI 세계 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 14%였어요. 근데 우리 31% 올랐으니까 네. 우리 비중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예, 저는 2020년에는 그 비중이 높았던 게 줄이는 과정이었다. 그러네요. 국민연금도 저때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예. 팔았고 외국인하고 같이 받았고 저 개인들이 다 저걸 받았는데 예. 이제 4월 좀 넘어가서 환만 역전이 되면 이제 개인분들이 사셨던 물량들이 이제 BEP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렇죠. 시기가 생기겠네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팔고 네네. 뭐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 저희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소위 물량이 털린다라고 하죠.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형주 위주로 올라오면 뭐
다시 개인들 많이 몰려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예. 이런 거 안 사고 올라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닥에서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딱 들으신 분들은 바닥에서 팔지 마시고 예, 좀 기다리셨다가 2,900 딱 그 정도 시점 왔을 때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8만 원까지는 갔을 때 예. 10만 원은 못 간다 쳐도 예, 8만 원은 충분히 넘을 수가 있죠. 예. 근데 뭐 사실 이제 아까 환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유가도 그렇고 무역 수지라는 게 금세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일 휴전 선언을 하고 네. 바로 협상해서 이것저것 조금만 풀리면 저 스토리가 내일부터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지만. 예, 무역 수지, 상품 수지 흑자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97년부터 경상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였거든요. 네. 그 경상 수지 흑자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은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뭐 다른 나라 주식 채권을 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요. 과거에는 그 배당 소득이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여기 이제 우리 주식 한 32% 가지고 있다. 최근에 28% 줄어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주식 삼성전자 많이 사가지고 배당을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네. 배당 소득이 적자였어요. 네. 예, 그런데 재작년부터 우리 배당 소득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아, 저희 국민들이 투자 이제 금융 지식 자체가 레벨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에요. 네. 예, 작년 보니까 11월 통계까지 보니까 해외 주식 비중이 27%, 아, 국내 주식 비중 17%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출해서 돈 번 돈 가지고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주식 채권 사가지고 거기서 배당이 들어오고 이자가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우리가 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규모는 좀 줄어들지만 아,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하죠. 네. 빨리 매크로 변수가 좀 세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 뭐 이 정도 해서 우리 교수님은 다음에 또 4월 달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4월이 가장 이제 변곡점이고. 근데 4월이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 아닌가요? 중간고사죠. 대학원은- 4월 네. 중순이. 예, 네. 예. 그럼 가장 바쁘실 텐데. 예. 근데 뭐 날짜로 따지면 불과 이제 7일 후면 4월이고요. 네. 4월 한 중순 지나서 한번 또 AS 해주시는 걸로. 뭐 제가 반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반성이라고 하셔도 뭔가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4월달에 한번 좀 여쭤보는 걸로 하고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